복은 소총. 나쁜 파리가 병든 사람을 물어 아프게 하는구나. 시골에 어떤 과부가 총각 하나를 거두고 있었는데 나이는 17, 8세가량의 속은 교활하였으나 겉으로는 어리숙한 척하였습니다. 누에 치는 달이 되자 과부가 그 총각을 데리고 뽕잎을 따러 가고 싶었으나 혹시라도 사내가 난잡한 짓을 할까 걱정이 되어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옥문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 잘 알지요. 아침밥 먹기 전 세수할 때 우레소리를 울리며 지나가는 것이 그것이지요. 과부는 총각이 어리석다고 믿고 함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놈에게 나무에 올라가 뽕잎을 따도록 했습니다. 총각은 겨우 한 길 정도 올라간 뒤 일부러 발을 헛디뎌 땅에 떨어져서는 눈을 감고 기절한 것처럼 꾸미며 구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여자가 놀란 나머지 어찌할 줄 몰라 쓰다듬으며 달래자 총각이 다 죽어가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산 밖에 복면을 한 영험한 의원이 있는데 사람들을 물리치고 홀로 앉아 있을 것이니 가서 여쭤보시지 않겠습니까? 여자가 무척 다행스럽게 여기고 산 밖으로 의사를 찾아갔는데 총각은 지름길로 먼저 가 바위 아래에 이르다 푸른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가 그에게 다가가 절을 올리고 묻자 의원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필시 그곳을 상했을 것인데 그곳은 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그곳이 만약 낭패를 보았다면 몸 또한 위태로울 것이요. 내 마땅히 영험한 약을 알려줄 것이나 마님께서 기꺼이 따를지 모르겠어?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따르지요. 마님의 옥문을 풀잎으로 가린 뒤 그놈으로 하여금 그곳을 그 위에 놓아두게 하고 옥문의 기운을 세게 하면 곧 나으리다. 과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갔는데 총각은 지름길로 돌아와 땅에 엎드린 채 이전처럼 애달프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그에게 다가가 그 처방을 말하자 총각이 말했습니다. 소인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찌 차마 그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 죽는다면 우리 집은 텅 비게 되니 나는 누구를 의지해 살겠느냐? 하물며 기운만 쌓여주는 것인데 뭐 어떻겠느냐? 드디어 숲풀 사이에 대자로 누워 뽕잎으로 그곳을 가리고 그 놈에게 훈기를 쇠라 하였습니다. 사내는 그것을 꺼내 옥문에 놓더니 기운을 쓰며 불두덩을 쳤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정욕이 불같이 활활 타올라 손바닥으로 남자의 엉덩이를 치며 말하였습니다. 나쁜 파리가 병든 사람을 물어 아프게 하는구나. 총각이 그것이 이미 옥문으로 들어가자 드디어 두 사람은 교합하여 즐겼습니다. 사시는 말한다. 선유가 이르기를 아주 간사한 이는 충성스러운 것 같고 사기를 썩 잘 치는 사람은 신실한 듯하다 하였는데 이 치안을 두고 이른 말이다. 그러나 과부가 치안의 엉덩이를 치며 교합을 즐겼던 것을 보면 처음에 시험삼아 옥문을 아느냐고 물어봤던 것도 금수와 같은 욕구가 이미 익을 대로 익어 그 같은 질문을 함으로써 당시 곁에 있던 자들의 의심을 면해보려 했는지 어찌 알겠는가. 이 두 사람의 죄는 모두 용서할 수 없도다. 돌주머니 머리 뒤로 넘기는 사내가 마음에 드네. 시골 백성에게 예쁜 딸이 있었는데 영리하였으며 글을 지을 줄도 알았습니다. 같은 고을에 네 사내가 그녀와 혼인하려고 도모하였는데 한 사람은 문장을 업으로 삼아 여러 차례 백전에서 이기기도 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무예의 재주가 있어 모두 장군감이라고 했으며 한 사람은 큰 부자로 부갈의 좋은 밭이 1001항이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무식하고 가난하였으나 그곳이 굳세고 씩씩하여 일찍이 자갈로 가득 채운 망태기를 그곳에 걸고는 기운을 부려냅다 힘을 떨치면 능히 그 머리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였으므로 그녀의 부모들은 결단하기가 어려워서 딸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하였더니 딸이 고개를 숙이고 절구 하나를 썼습니다. 문장 자고 검초화 무사유래전 사망. 문장은 자고로 화를 부르고 무사는 싸움으로 말미암아 죽도다. 제하양전응 수선 성난과수하심당. 제방 아래 좋은 밭도 물이 지면 낭패이니 돌주머니 머리 뒤로 넘기는 사내가 맘에 드네. 바람아, 집은 이미 불살라버려 어찌할 돌이 없게 되었으니 어서 불어다오. 어떤 시골의 사내가 성품이 음란한 것을 좋아하여 자기 아내와 농탕질하기를 일삼았는데 법도에 어긋나는 갖은 짓을 다 시도해보았습니다. 아내 또한 습관이 되어 점차 음란한 여편네로 변해갔습니다. 하려는 마침 사내가 부인을 묶어놓고 일을 치르는데 우누지정이 채 흩어지기도 전에 불이 갑자기 집 안을 덮쳤습니다.
시골 사내는 당황하여 아내를 풀어줄 겨를도 없는지라 부인을 잡아 회어나무 가지 사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웃 저리 중 몇 명이 와서 불난 것을 보다가 시골 사내가 구해달라고 애걸하는 소리를 듣고 응하였습니다. 붙이고 있던 둥글 부채 둘 곳을 찾다가 나무 사이를 올려다보니 팽하게 뚫린 구멍 하나가 있는지라 그곳에 부채를 꽂아두었는데 그곳은 바로 음란한 여편네의 옥문이었습니다. 마침 미풍이 불어와 부채 자루를 위아래로 흔들자 오죽이 빠른 장단으로 흔들리면서 옥문을 긁어댔고 여편네는 한창 흥이 올라 축원하였습니다. 바람아, 집은 이미 불살라버려 어찌할 돌이 없게 되었으니 어서 불어다오, 불어다오. 쉬지 말고 불어다오. 교생은 마침내 홍랑의 손을 양끝에 묶고 못할 짓 없이 마음껏 다하였습니다. 고부군의 성이 박씨인 교생이 있었는데 교생은 지방 향교와 서원에 다니는 생도입니다. 용모가 워낙 추하게 생겨 가까이 하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그는 기생 만원홍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고 의기소침한 지가 이미 오래였으나 어떻게 해볼 계책이 없었습니다. 마침 홍랑이 학지를 앓은 지가 반년이 지났는데도 백약이 무효인지라 교생은 여러 사람에게 떠벌었습니다. 내가 재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학지를 물리치는 일만은 백에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 마을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고 전파시키니 홍랑이 그 말을 듣고 교생을 찾아가 학지를 한번 물리쳐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교생은 처음에는 마치 굳게 사양하는 것처럼 하더니 기생이 더욱 굳게 청하자 그제야 말하였습니다. 정이 그렇다면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해야 하오. 내일 새벽에 길이가 서너 자 되는데 막대기에 양쪽 끝에 구멍을 뚫고 누인 실로 꽂 노끈을 각각 한 자 정도 그 구멍에 매어단 것을 가지고 성황당 앞으로 나와 나를 기다리시오. 홍랑이 머리를 끄덕이고 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교생이 사당 앞에 갔더니 홍랑이 이미 와 있었는데 배 막대기를 땅에 내려놓은 뒤 막대기를 베고 누우라고 시켰습니다. 홍랑이 시키는 대로 하자 교생은 마침내 홍랑의 손을 막대기 양끝에 묶고 치마를 벗긴 뒤 욕심을 채웠는데 못할 짓 없이 마음껏 다하였습니다. 홍랑은 원통하여 통곡하였으나 결국 막을 수가 없었고 학질 귀신 또한 달아났으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배를 움켜잡고 웃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로 보아 틀림없이 약물이 아니옵니다. 한 조정 관리가 있었는데 기생집에 드나드는 것을 좋아했으나 부인의 질투가 워낙 심한 것이 근심이었습니다. 하루는 조정 관리가 소매 속에 자라 머리를 넣어가지고 내실로 들어갔습니다. 부인이 또 성을 내며 덤벼들자 조정 관리는 거짓으로 화난 체하며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남자가 특기에 시달리는 것은 모두 이 물건 때문이다. 이 물건만 없다면 틀림없이 이 같은 근심도 없겠지. 그는 마침내 칼을 찾아 갑자기 음경 자르는 신용을 하더니 곧 이어 자라 머리를 뜰에 던졌습니다. 부인이 크게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달려가더니 남편의 허리를 잡고 통곡하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투기하고 사나움을 피운다 한들 어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유모가 뜰로 달려가서 자라 머리를 뚫어지게 보더니 급히 소리쳤습니다. 저 물건이 눈이 두 개인데다 알록달록한 색깔로 보아 틀림없이 약물이 아니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인이 크게 웃었으며 다시는 투기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갔다 나온 것은 그 손가락이 아닙니다. 관서 지방에 비지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뇌에 치는 달을 만나 뽕잎달 만한 곳을 두루 찾다가 어떤 부잣집을 엿보게 되었는데 뽕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져 있었습니다. 몰래 나무 아래로 가보았더니 긴 삶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는데 나무 둘레에 몇 이랑만이 평탄하여 사람이 내왕한 흔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들이 노는 곳인가 보다 생각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 엇갈려 있는 가지 사이에 몸을 숨기고 뽕잎을 땄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사내가 밖으로부터 황급히 달려오더니 나무에 기대어 서 있기도 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기도 하면서 긴 휘파람을 몇 차례 불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일인가 싶어 숨을 죽인 채 다음 일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나이는 20세쯤 되고 자태와 용모가 빼어나게 아름다운 한 미녀가 술 한 병과 음식 찬압을 들고 부잣집에서 나오더니 황랑이 자취를 감추면서 사내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사내는 술을 마실 겨를도 없이 먼저 계집에게 달려들어 사통하였습니다. 운우지정을 나누는 것이 겨우 끝나자 그들은 서로 목을 감고 앉았는데 그때 계집이 사내에게 말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마땅히 패보라도 보여주어야지요. 내가 마땅히 그대의 약물을 입에 머금을 테니 그대도 내 옥문을 머금지 않으려. 좋지? 곧 약물을 드러내자 여자가 앞으로 나가 그것을 입에 물었습니다. 여자가 바로 옥문을 사내에게 보였는데 사내는 옥문을 물끄러미 보더니 말하였습니다. 옥문이 움푹 들어가 있어 입으로 머금기가 어렵구려. 내가 장지를 그곳에 넣었다가 머금는다면 직접 머금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요. 좋아요. 사내가 곧 장지를 넣었다가 빼보니 액체가 듬뿍 묻어있는지라 입에 물기가 잠옷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을 감추고 다른 손가락을 물었더니 여자가 화를 내며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내 맘 같지 않으시군요. 이 손가락은 그 손가락이 아닙니다. 이 손가락이 맞는데. 두 사람이 드디어 옥신각신하자 나무 위에 있던 사람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저 손가락이지 이 손가락이 아니요. 갑자기 놀란 사내는 엎어질 듯이 황급하게 달아났습니다. 그 사람은 곧장 나무 아래로 내려와 그 여자를 잡고 거사를 치룬 뒤 술과 안주를 먹고 뽕리까지 한 소쿠리 가득 다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마을이 비지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대개 이로 말미암은 것인데 비지는 그 손가락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고금소총은 들어갔다 나온 것은 그 손가락이 아닙니다. 였습니다.